자, 이어서 합시다. 우리 책 66페이지입니다. 거기 66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AV 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역지구제 나왔습니까? 자, AV 효과의 해결책으로서 지역지구제 나왔죠. 지역지구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67페이지 토지정책 나옵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토지정책 수단은 직접 개입과 67페이지 하는 겁니다. 토지정책 수단은 직접 개입,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간접 개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 나왔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올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니까 토지정책 중에서, 우리나라 토지정책 중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공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공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누가 지정하고 어떤 절차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행위자를 받고 이걸 배우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거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배우면서 저한테는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땅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법의 내용을 배우고 저에게는 경제 논리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다가 최근의 경향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법 내용을 그대로 내버립니다. 공법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지역지구제는 공법에서 용도 지역지구제야.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한 문제를 내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쉬워. 부동산의 개론 입장에서는 너무 쉬우니까 공법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공법 문제를 그대로 갖다 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학습하고 그러면 기본 과정 들어가고 그러면 1월달부터 제가 이 부분 할 때 공법 내용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공법 시간에도 듣고 저한테도 듣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딱 한 문제 나오는데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부동산학 개론적으로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 내용을 내는 것 같아. 자, 지역주거제 가봅니다. 우리 토지시장에서도 VAV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토지시장에서 이러한 토지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주택단지입니다. 어느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이루어졌고 여기는 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이 됐다고 합시다. A지역. A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에서 주택단지에 나쁜 영향, 공단에서 주택단지에 나쁜 영향을 일으킵니다. 이게 뭡니까? 부예부 효과입니다. 주위에서 나쁜 영향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주변 환경으로 봐서 주택단지,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적합해요. 그런데 토지이용 규제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상가 건물 지어서 이용하고 공단 지어서, 공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공장이라고 합시다. 공장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도 연탄 공장이 들어서고 이래서 주택단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VAV가를 발생했다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라고 해요. 이 지역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주택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용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습니다.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면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면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고 싶다. 그 정책이 지역지구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 시에서 이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버려요. 자,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답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공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몇 개로 나눠져요? 전용 주거지역은 몇 개로 나눠집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두 개. 제1종하고 2종으로 나눠져요. 제1종, 2종.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판이야.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판이라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세판. 그 친구랑 가위바위보 해서 지잖아. 야, 3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판.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3판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이 일반 주거지라는 소리고 3판은 3개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몇 해 전에 이렇게 나왔죠.
공법시험에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다 X다. X. 전용 주거지역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돼요.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그렇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눠져요. 전용 주거지역이 1종, 2종 나눌 때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로 나누는 거야. 층수로. 고층, 중층, 저층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층수를 저층, 고층, 중층, 고층 이렇게 나오죠. 세 개로.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야.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을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되셨나요? 자, 공법에서 배울 거야. 전용 주거지역은 몇 개로? 두 개로.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세 개로. 녹지지역은 몇 개로? 세 개. 네. 공업지역은 몇 개로? 세 개. 주거지역은 몇 개로? 주거지역 세 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세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몇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고, 녹지지역은 몇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고. 관리지역은 세 개. 농림지역은 몇 개로? 안 나누죠, 그는. 안 나누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네 개로 나누죠. 크게 나누면. 그 중에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세분돼. 도시지역은 네 개로 세분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세 개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맞죠? 자, 도시지역이 네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개로? 세 개로. 공업지역 몇 개로? 세 개로. 녹지지역 몇 개로? 세 개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렇지, 상업지역은 네 개. 네 개. 상업지역이 네 개로 나누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몇 개로? 일반 주거지역 몇 개로? 세 개로. 세 개로. 됐습니다. 녹지지역 몇 개로? 세 개로. 지금 공법하는 겁니까? 부동산에 결혼하는 겁니까? 공법하는 거예요. 공법.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혼이 공법을 포함하는 거야. 부동산의 결혼이. 그래요. 그러면 녹지지역 몇 개로? 세 개로. 이름 대보세요. 세 개.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됐습니까? 하나만 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으로. 보존녹지 지역은 말 자체가 보존한다. 녹지를 보존한다. 그럼 보존녹지 지역에다가 여러분 느낌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어. 보존녹지. 그러면 이제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땅을 샀는데 보존녹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경사 난 거야 이제. 그렇지? 거꾸로 경사난 거야. 보존녹지 사버리면 안 돼. 보존녹지는 개발이 안 되는다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땅값이 올라가. 근데 보존녹지는 개발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보존녹지 사버리면 안 돼. 자, 친구가 그러지. 야, 녹지지역 좋은 땅이 났단다. 근데 그게 개발될 것 같대. 그래, 샀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존녹지야. 개발 안 된다고. 개발 안 돼. 그거 사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중에서 보존녹지는 개발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자연녹지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먼저 개발하고 땅이 부족하면 생산녹지 쓰고 근데 보존녹지는 안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교가 확장되면 그 주변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확장되면 먼저 무슨 녹지? 자연녹지 쓰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 쓰고 보존녹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녹지 탔다. 보존녹지를 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면 상속돼. 상속. 내가 팔 수가 없어. 누가 살 거야 내 거. 그잖아. 나는 샀어. 모르니까. 나는 당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속해줘야지. 그럼 상속해줬습니다. 자식들이 안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왜 이걸 샀을까? 그러면서 됐습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대요. 지금 이게 용도 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공법 내용 하나만 더. 이 용도 지역은 지정할 때 뭘로 지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배웠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매우 중요. 23회 때 공법 1번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닌 것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거. 맞나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변경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도시개발,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게 뭐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더하면, 그럼 공법 선생님한테 실례야, 이제. 그러니까, 더하면 내 실내 공법 선생님이 뽀록나. 바닥에 들어가니까 그만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대요. 그러면 공장 나가야 되고 상가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지역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종, 2종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부의 물가를 발생시켰던 상가하고 공장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의 물가를 제거, 감소시켜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 예부 효과가 제거 또는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 지구제의 지정 목적이 어느 지역에 부의 예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 규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벼락 맞은 겁니다. 아니 내 땅인데 국가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이용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상가를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용을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토지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용 규제하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이제 효과 맞아요.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단기적 효과 나옵니다. 단기 의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지역은 주거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상가하고 공장은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부의 물가를 제거 감소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택의 수요가 뭐 할까? 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첫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대로. 주택의 수요 증가. 그러면 그 지역에 수요 곡선, D곡선, 우측 이동. 그러면 뭐가 발생? 초과 수요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상승.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초과 이윤. 얘를 사전적 독점이라고 해요. 사전적 독점. 좀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사전적 독점. 사전적이란 말은 어디서 배웠던가요? 여기서요 하지 말고 어느 부분 할 때요? 사전적. 뭐 하기 전에 수요 공급이 사전적 개념이었습니다. 수요는 산 겁니까? 사고 싶어하는. 그래서 수요의 개념에서 두 번째가 사전적 개념, 의도된 개념, 계획된 개념. 반대로 사후적 개념, 실현된 개념. 사후적 개념은 실제 구입량.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배웠습니다. 그럼 사전적 독점의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사전에 그 전부터 이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땅값이 올라가거든. 그럼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상태에 들어온 거지. 그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전적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사전적 독점이라고 그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뭐 할까? 공급 증가겠지. 그러면 장기적 효과.
공급을 증가시킬 겁니다. 공급 증가. 그런데 무슨 공급? 신규 공급. 그 지역에 주택의 신규 공급이 증가할 거라고. 공급 증가하는데 비용 조건이 나오겠죠. 비용 조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는데, 그런데 3번 비용 감소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 비용 증가하고 비용 감소가 나올 겁니다.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하고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비용 일정 산업, 감소가 아니라 비용 일정 산업.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이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원래 수준이라 했잖아. 원래 수준.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책 봐봐요. 책 그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자, 봅시다. 자, 우리 책 66페이지 지역지구제 효과, 단기적 효과.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면 수요 증가하고 초과수요 발생하고 주택가치가 상승하고 공급자, 초과이윤 발생. 이때 공급자는 신규 공급자입니까? 기존의 공급자. 기존 공급자. 예전부터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는다. 무슨 독점? 사전적 독점. 장기적 효과. 초과이윤 발생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장기에다 초과이윤 발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 장기에서 초과이윤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 소리야. 신규 공급자 시장 진입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건설회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건설회사가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시장에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신규 공급자의 시장 진입. 그러면 신규 공급자가 시장 진입했다. 공급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공급 증가. 그럼 주택가치가 뭐한다? 하락한다. 그런데 그 밑에 봐요. 비용 일정 산업하고 비용 증가 산업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보충 설명에 산업의 종류 나왔습니다. 종류. 그러니까 우리 책은 저기까지만 해놓고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걸 안 써놨죠. 그럼 이걸 무시하면 신규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뭐요? 하락. 거기서 공급이 증가해서 주택가치 하락 나왔죠. 그 하락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락하느냐는 비용 증가 사람이냐 비용 일정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비용 증가 사람입니다.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하는데 그런데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뭐하다? 높다.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공급량 증가 감소? 증가.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온다. 이렇게. 자, 거기 산업의 종류 봅시다. 보충 설명에. 비용 일정 산업,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여 균형을 이룬다. 원래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락인 게 아니라 원래 수준으로 왔다 이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갔던 게 떨어져서 원래 수준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산업,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 되셨죠? 원래 수준보다 높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 뭐 이 정도가 지역지구제 내용입니다. 근데 지역지구제 이제 개념은 설명됐고 내용은 설명됐지만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지구제의 문제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봐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 땅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여기를 그린벨트로 지정한대. 그린벨트로. 그럼 제가 가서 당신 농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 땅은 여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어떤 사람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지역주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까니 내 땅이 그린벨트야. 그렇지? 내 땅 중에서 그린벨트 저기 좀 중에서 절반만 좀 풀어줘. 못 풀어줘 그래요 국가가. 내가 뭔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지역지구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초과이윤 얻은 거라고. 사전적 독점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 정책에서 땅값이 가장 올라가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졸부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더니 그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이 지역적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똑같아요. 서울도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나누고 부산도 나눠요. 근데 부산은 더 서울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세분할 필요가 있는데 세분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토지정책은 끝낸 거로 하고요. 69페이지 가면 주택정책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는가 봐봐요. 지역지구제가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만 사용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좀 물려주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개발할 곳과 보존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게는 좋은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간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일으키는 거야. 내 땅은 왜 개발 제한구역이야? 그 다음에 갑동이 땅은 왜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돼?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갑동이 할아버지는 친일파였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했는데 그린벨트가 됐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음 세대에게 이용할 토지를 물려주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는 거라고. 우리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간에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세대 간에는 다음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세대 간에는 토지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이제 주택정책으로 오는데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볼래요? 자, 큰 틀을 잡아봅시다. 주택정책. 주택정책,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주택정책이라고 합니다. 주택정책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양주택 정책, 분양가 정책입니다. 네? 분양가 정책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이 있어요. 분양가 규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서민들은 죽어나라는 소리니까 이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분양가를 2천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으로 다운시켜라. 그게 분양가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의 반대가 분양가를 그냥 자율화 시켜주는 거예요. 분양가 자율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은 분양가 자율화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 자율화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은 거야. 시장에 맡겨놓은 것은 정책이 아니죠. 개입하는 게 정책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책이 아니에요. 얘만 정책이야.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는 소리. 너무 비싸?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는 똑같은 말이야.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럼 임대료 규제가 5번 나오면 분양가 규제는 1번이나 2번 나와. 논리가 똑같습니다.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현금을 주겠다. 임대료 보조. 아니다. 직접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초창기 시험은 한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세 문제씩이나. 근데 최근의 경향은 여기서 두 문제를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두 문제 주면 두 문제 다 쉽기 때문에. 근데 최근의 경향은 한 문제만 출제해요. 여기서 그냥 한 문제 출제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문제를 물어보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문제 나와도 좋죠. 주택정책에서 두 문제 나왔다. 여기서 한 문제 주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 문제 물어보고. 그럼 두 문제. 그럼 좋은 거지. 두 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만 제가 언급할 겁니다. 분양가 규제는 언급할 것도 없고. 자, 임대료 규제합니다. 임대료 규제하기 전에 뭐라 되냐면 경제학에서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통제 정책.
어떤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은 다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가격제입니다. 하나는 최저 가격제야. 그럼 최고 가격제는 어떤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지 마세요. 그게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어떤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밑으로 받지 마세요. 최저로 이만큼 받으세요. 이 소리예요.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두 개 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두 개 다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야. 컨트롤하는 거야. 분명히 연탄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연탄 한 장에 10,000원으로 결정됐어요. 연탄 한 장이 10,000원. 그럼 여러분들 연탄 한 장이 10,000원으로 결정되면 그러면 많이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지금 연탄의 수요자는 많은데 많이 안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소리죠. 그럼 연탄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 연탄 한 장에 10,000원이 적정합니까? 비싸죠. 그러면 연탄의 수요자가 너무나 힘들어진 거야.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야, 연탄 한 장이 10,000원이 뭐야? 연탄 한 장이 2,000원을 최고로 해. 2,000원까지만 받아. 2,001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너희들 세무조사 하겠어. 그게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단위 생략합니다. 한 달에 월세가, 이거 임대료가 월세잖아요. 월세가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50만 원 한 달 월세 내고 지금 주택에 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한 달에 임대료 50만 원이 뭐야? 지금 임차인들의 허리가 힐판인데. 그래서 30만 원을 최고로 정해. 최고로 30만 원 받으라 소리예요. 최고로. 30만 원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야. 최고로 30만 원까지만 받아라. 여기 최저 가격제는 최저로 이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볼래요? 여기 임대료 규제, 최고 가격제는 얼추 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가격제. 네.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쌀, 20kg 한 가마니에, 만약에, 한 가마니에, 10,000원 한다 합시다. 10,000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거 10,000원 받아가지고 수지 타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쌀 한 가마니 20kg 하마니에 최저로 50,000원 받아라.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게 최저 가격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최저 가격제는 보이죠? 최저 가격제가 뭘까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최저 가격제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최고 가격제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최저 가격제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야. 임대료 30만 원이 최고다 이 소리예요. 30만 원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인데 최고 가격제다, 최저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규제도 뭐요? 최고 가격제야. 분양가 한 평당 2천만 원이 뭐야? 최고로 1,000만 원만 받아.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도 뭐요? 최고 가격제가 되는 거야. 그럼 최고 가격제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 공급 논리로 임대료가 5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그 50만 원이 균형 임대료야. 그게 너무 비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60만 원 받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50만 원도 비싸 죽겠는데 60만 원 받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으라? 30만 원 받으라. 그러면 그 30만 원을 최고 가격제로 정한 거야. 그럼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매우 중요하지. 그러니까 최고란 말이 나오니까 높은 수준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겠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최저 가격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겠다는 소리예요. 아까 쌀이 얼마였습니까? 20kg에? 10,000원. 그게 시장 균형 가격이야. 근데 10,000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000 원을 최저로 해라. 최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최저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임대료 규제가 있고
그 분양가 규제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최저임금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얘는 최고 가격제는 수요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공급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수요자.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수요자 보호입니까? 임차인 보호입니까? 임대인 보호입니까? 임차인 보호. 이렇게. 얘는 쌀 농민들, 쌀 생산하는 농민들. 그럼 누구 보호입니까? 공급자, 생산자 보호예요. 생산자 보호, 공급자 보호 그래요. 공급자 보호 수단이다. 이렇게. 자, 이제 큰 틀을 잡았고 이제 우리는 임대료 규제로 갑니다. 네. 규제. 자, 개념은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개념 쓸게요. 자,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 임대료가 결정됐답니다.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균형입니다. 균형 임대료가 월 5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허리가 힐 것 같대요.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100개 이렇게 됐습니다. 단위 생략했습니다. 50만 원이 너무 세. 그래서 정부가 50만 원보다 낮은 30만 원을 최고 임대료를 하는 거야. 이걸 최고 임대료 그래요. 다른 말로 규제 임대료 그래. 규제 임대료. 법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법정 임대료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되셨습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 통제를 하고 있다. 임대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래서 얘를 임대료 상한제 그래요. 임대료 통제 수단이다. 통제, 임대료 상한제 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게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임대료 규제하면 효과가 나올 거라고, 효과. 정책은 효과가 시험이야. 이런 정책을 펴면 그럼 시장에서는 무슨 효과가 발생합니까? 이게 시험이라고. 자, 이게 잘 봅니다. 50만 원에서 30만 원 떨어진 겁니다, 지금. 맞나요? 그럼 50만 원에서 30만 원 떨어지면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만 원일 때 수요량이 여기야, 여기. 이게 수요곡선이거든요.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거든. 그러면 50만 원일 때는 수요량이 여기라고. 공급량도 여기야. 50만 원이면 수요량 공급량이 똑같대. 균형이니까. 근데 30만 원 떨어졌어요.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요량이 여기 왔어. 수요량이 이렇게 와서 120가 됐어요. 수요량. 그러면 50에서 30은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공급은요? 감소. 공급은 감소해야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가격 하락했어요. 임대료가 가격이니까 가격 하락했죠.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 공급량은요? 감소. 다 배웠으니까. 가격 하락할 때 수요량 증가.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가격 하락할 때 공급 감소. 무슨 법칙? 공급 법칙. 자, 또 잘 들으세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지. 가격 변했으니까. 가격 위의 요인이 변했다면 수요 변화인데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그럼 밑에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했죠. 그럼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럼 또 배웠던 거 해봅시다.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 자체 이동 아니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가격 위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변화를 하고, 수요 변화가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잖아요. 무슨 말 맞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 변한 거잖아.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됐나요? 얘도 무슨 상해?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여기 공급곡선이 없다게 봐요. 공급곡선이 없으면 이 점이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점에 있었던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점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수요량의 변화. 이번에 수요곡선이 없다고 공급곡선만 있다는 거야. 이 점에 있었던 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점으로 와버린 거야. 맞죠? 그래요. 그러면 공급량은 감소해서 공급량은 80개가 된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고 수요량 공급량이 100개였어요. 30만 원 규제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20만 원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을 20개를 증가시켜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을 감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80개로 감소시킨 거야.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게 돼. 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발생할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여기 수요는 120개, 공급은 80개. 초과 수요 발생 매우 중요.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초과 수요란 말이 안 나오면 시험 다시 봐야 돼요. 임대료 규제 있습니다. 뭐가 발생? 초과 수요 발생.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 입장에서는 초과 수요고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 공급 감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 봐봐요.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여러분이 임대인인데 50만 원 받아야 돼. 그래서 정부가 30만 원 받으라고 법으로 정해.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니까 12월 31일 날로 만기 끝나는 임차인 나가라고 그래. 사장님 뭐 할 건데요? 카페 내려고? 담 터서 카페 낼 거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용도로 전환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임대사업에서는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근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형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나도 이제 30만 원 낼 수 있다?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쉬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사업을 내가 하는 사람이다. 임대인이다. 50만 원 받아야만이 도배도 해주고 그냥 은행 이자 내고 그래야만이 나한테 좀 떨어진 게 있다. 그런데 30만 원 받으라고 정부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타용도로 전환하는 거야. 그다음에 타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내년에 2015년 12월 31일 날 만기가 끝나는 방도 있을 거야. 괜히 미워. 그 임차인이. 그래서 바퀴벌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사세요 그래. 방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역이 뭐대요? 그러면서. 방역이 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아야만이 수지타사 맞는데 30만 원만 받으래. 그럼 유지관리 한다 안 한다? 안 해주는 거예요. 유지관리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의 질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을 감소시키죠. 공급을 감소시키면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택난이 심화시키는 거야. 주택이 부족해지는 거 오히려. 그래서 임차인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라고. 갈 데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돼. 그걸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근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말 자체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연결된 게 나와. 그럼 이 초과 수요가 크다. 초과 수요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초과 수요가 크면 클수록 안 좋아지는 거야. 초과 수요가 크다는 소리는 공급이 확 줄었다는 소리거든. 맞죠? 그러면 시장에 임대주택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목적은 임대료가 50만 원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했을 때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 30만 원 다운시키면서 공급이 변화가 없다고 봐요. 공급 100개 그대로야. 50만 원 할 때도 100개고 30만 원 할 때도 100개요. 그렇게 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거야. 공급 감소 없이 임대료만 다운시켜주면 그게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 그 100분 토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KBS는 심야 토론 있죠. 그거를 유심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계속 보지 말고 거기서 무슨 청와대 극과 골대 보지 말고 그다음에 뭐 조현아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주택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은 1년에 두세 번씩 해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이 말 나와요. 이 말. 주택 정책이 나오면 반드시 이 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얘도 임대료 규제도 역대 정권에서 계속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여당하고 야당이 이 입장이 달라요. 여당하고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이 입장이 다른 게 이렇게요. 야당은 이걸 시행하자는 입장이야.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당하고 저 당이 있으면 여자가 바뀌지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되면 이거 하자고 그래. 근데 지금 여당일 때는 이거 안 한다고 그래. 이거. 근데 야당이 되면 이거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바뀌는 거야. 그럼 지금 A가 여당이고 B가 야당이야. 그럼 야당이 B가 하자고 하거든, 이거를. 막 공격해. 그 바뀌어요. 바뀌면 이 A가 또 B를 공격하면서 이거 하자고 그래. 그럼 B가 뭐라 그때 하자고 할 때 안 했잖아,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거를, 이거 하자, 안 하자만 하냐면, 자,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입니다. 그럼 규제하자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큰 정당이 두 개 있는데, 그 정당도 이렇게 나눠져요. 시장에다 맡기다는 정당이 있고, 정부가 좀 개입해서 규제하자는 정당이 있어요. 시장에다 맡기자는 정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은 규제하자는 정책이에요. 규제. 못 사는 사람에게 좀 주자. 이런 논리야. 얘는 지금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자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집권 여당이, 야당이 이걸 하자고 그래. 하자고 하면 집권 여당이 논리가 뭐냐면, 임대료 규제 좋다. 근데 공급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공급이 감소거든요. 공급이 감소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과수요가 커져버려요. 초과수요가 크다는 소리는 공급이 확 줄어든다는 소리거든.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더 올라가요. 봐요. 지금 100개가 아니라 80개가 줄었어요. 그럼 내가 임차인이야. 그러면 내가 100개가 공급됐을 때 50만 원 줬으면 됐어요. 근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정부는 30만 원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 내고 살 데가 없어지는 거야. 왜? 부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웃돈을 주려고 그래, 내가 웃돈. 내가 60만 원 드릴게 나한테 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암시장이다, 암시장. 정부 몰리 암암리 시장이 형성돼. 그러면 80개가 만들어지면 시장에서는 얼마 정도의 거래 되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 70만 원으로 거래돼. 7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게 야당이 이거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럼 여당은 뭐라 하냐면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임대료가 더 높아진다. 그럼 이거 어떡할래?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거 보면 그런다 그래. 맞다. 여당이 맞다. 그런데 조금 아신 분들은 거짓말 친다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말 맞죠. 그 여당 말 맞아요. 그런데 이 정책만 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해주면 돼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걸 하면 돈 들어가지. 그렇죠? 강은 파도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싸운다고 막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겠다. 그럼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자, 초과 수요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초과 수요가 크면 클수록 효과는 있을까 없을까? 초과 수요가 크다는 소리는 공급이 확 줄었다는 소리예요. 자, 공급이 80개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여기야. 공급이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격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엄청나게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높은 가격,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50이었는데 50보다 더 많은 90만 원, 100만 원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암암리 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초과 수요가 크다. 그러면 정책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크기를 잘 물어봐요. 초과 수요가 어느 경우에 크는가? 근데 초과 수요가 크는 경우는 내가 써만 두니까 설명 안 할 거예요. 설명은 머리 아파. 초과 수요가 큰 거는 단기보다 장기가 커요. 단기보다 단기 작다. 초과 수요가 장기 초과 수요 크다 이 소리야. 자, 왜 여기 초과 수요 크다는 소리는 공급을 많이 감소시켰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임대인들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1년이 흘러가면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사람 다 나가라게 보면 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장기가 크다. 되셨죠?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달라져요.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랍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소리는 가격이 다운돼도 공급량을 줄인다 안 줄인다? 안 줄인다는 소리예요. 안 줄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소리는 공급을 확 줄여버리겠다는 소리야. 공급이 줄어지면 그러면 초과 수요는 커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워하시더라고 이거를. 저는 어렵지 않았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 봐봐. 초과 수요의 크기는 공급이 많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야. 맞죠? 근데 하루아침에 공급을 감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작으니까, 공급 감소가 작으니까 초과 수요가 작은 거야.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요.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봐.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그대로 100개야.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초과 수요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야. 그러면 가격이 조금 떨어졌는데 공급을 확 줄여버린다는 소리야. 그럼 초과 수요는 뭐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이면 초과 수요가 작은 거고. 되셨죠? 그래요. 여기서 자,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초과 수요 작다. 탄력적 초과 수요 크다. 그런데 장기는 크고 탄력적이다 크다 두 개를 넣을 필요 없죠. 우리는 장기가 탄력적인 거 알잖아.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인 거 알잖아요. 시장은 탄력적이다 했잖아. 장기가 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럼 하나만 보시면 되지. 장기가 탄력적인 거잖아요. 탄력적이다, 장기다, 크다 이렇게 그렇지. 장이 단보다 큰 거예요. 되셨죠? 자, 임대를 규제하면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초과 수요 크기는 단기하고 비탄력적이면 작고 장기하고 탄력적이면 크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과 수요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작고 탄력적일수록 크다. 크다. 근데 왜 장기에서 크다? 그럼 이게 임대료 규제도 똑같거든요. 자,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쎄.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균형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통제하겠다. 그게 분양가 규제야. 근데 여기 50만 원이라 이거를 2천만 원으로 바꿔요. 시장의 균형 가격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는 거야. 분양가를 통제시키는 거야. 통제해서 2천만 원 받지 말고 1천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받아야만이 주택건설업체는 먹고 사는데 1천만 원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서는 안 되겠다. 상가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다리건설, 토목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주택공급이 뭐 하는 거야? 감소.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공급 감소. 분양가 규제, 분양주택 공급 감소.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면 초과수요 발생. 분양가 규제에서도 초과수요 발생. 초과수요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단기는 초과수요가 작고 장기는 크고 비탄력적일 때 작고 탄력적일 때 크고 똑같게. 그럼 이 초과수요의 문제를 임대료 규제에서 한 5번 내고 분양가 규제에서 한 2번 내고 그래요. 똑같대.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규제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 초과수요 발생. 그러니까 초과수요 발생까지는 이제 이미 여러 번 노출됐습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면 초과수요가 크면 클수록 정부가 원하는 정책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자, 됐고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낮은 수준에서.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최고 임대료를,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70만 원 했다. 7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자, 균형 임대료가 얼마요? 50만 원. 근데
밑에는 최고 임대를 30만 원 규제한 경우야. 그러면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그러면 임대료 규제를 70만 원 했습니다. 70만 원으로. 이 말은 의미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70만 원 받으라 이 소리야. 70만 원. 70만 원 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가격이 좀 높아진 겁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은 증가. 그럼 공급량은 이렇게 와서 여기야, 여기. 이제 공급이 120개야.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서 수요는 감소하죠. 수요가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해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더 높은 수준 70만 원에서 규제하면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발생? 그러면 여기가 공급이 여기가 초과 수요죠. 공급은 뭐 120개, 수요는 80개. 그 공급이 40개 많은 거죠. 그럼 뭐 초과 공급. 초과 공급 발생. 자, 질문하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오. 되셨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X. X라고. 자, 알고 가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자, 이거 하기 전에요. 부증성의 예외, 부동성의 예외, 영속성의 예외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겠죠? 예외 없다겠잖아. 왜 오늘 소통 안 하려고 하시네? 왜 그러십니까? 네? 이런 거 소통해야 되는데. 이 앞전까지 했던 거 뭐, 부증성, 영속성, 그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거고, 얘는 시간이 흘러가도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예외 있다, 없다? 없다. 부동성이 예외다, 틀린 지문. 부증성이 예외다, 틀린 지문이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선생님, 그래가지고 틀려버리면 어떡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거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자, 봐봐요. 지금 임대료 규제가 70만 원 했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의 의미는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임대료 규제는, 여기 볼래요? 지금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 5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 규제했다. 이 말은 3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30만 원을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29만 원 받아도 됩니까? 그렇지. 29만 원 받아도 돼요. 그러면 70만 원을 규제했습니다. 이 말은 70만 원을 받으라는 소리 아니라 70만 원을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69만 원 받아도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 형성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60만 원 받아. 여러분의 임대주택이 임대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다른 사람 다 50만 원인데 자기 혼자 60만 원 받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자,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50만 원 형성됐으니까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50만 원 결정되는 거라고. 그럼 초과 공급 있다 없다? 없다. 자,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나왔는데 선생님 그거 초과 수요를 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따 하지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요. 초과 공급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10분 쉴 겁니다. 자, 이쪽에다가. 자, 2번.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3번. 효과. 임대료 규제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단기 나눠야 돼요. 자, 우리 책을 보면 69페이지에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내용에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시장 측면 나왔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이게 효과거든요, 효과. 내용이 효과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저처럼 단기, 장기로 나눠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럼 단기적 효과. 자, 여러분들, 단기는 공급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기는 공급 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100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감소가 없기 때문에 30만 원 떨어지는 효과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해버리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떨어지는 효과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30만 원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적어. 단기 작다 그랬잖아요. 초과 수요가 작아. 초과 수요가 작으면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장기가 되면 물량이 줄어드니까 50만 원보다 더 높아져 버려요. 50만 원 더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30만 원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면 이런 효과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0만 원 받아서 20만 원 돌려주는 효과야. 자, 임대료 규제하지 않았으면 얼마야? 50만 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하니까 이제 3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인은 50만 원 받아서 임차인에게 20만 원 돌려준 꼴이야. 그래서 3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소득이 재분배됐다고 그래. 소득이 재분배되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눠준 거야. 소득 재분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해요. 좀 어려울 겁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해요. 네. 자, 단기는 여기서 끝나요. 자, 장기적으로 갑니다. 장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첫 번째. 유지 관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유지 수선 안 해줘요. 유지 관리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돼요.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 타용도 전환해요. 단기에서는 타용도 전환 없죠. 장기에서 타용도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을 감소시켜요. 야, 임대주택 지어서 그거 임대료 규제하니까 재미없단다. 다른 거 진짜 상가주택 진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규 공급 감소.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은 부족해진 척. 그러니까 주택난이 심하대. 임대주택난 심화. 주택난의 심화를 일으켜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주택은 부족해지고 살 사람은 많아지고 맞나요? 그래서 임대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암암리 시장이 형성돼. 암시장이 형성돼.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A 여기다 적어볼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3번 암시장 형성. 시장이 형성되고 그럼 암시장이 형성되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 50만 원이요. 개입했더니 70만 원 줘야 돼 이제. 그러면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암시장이 형성되고 임차인의 음성적 지출 정부 몰래 음성적 지출 증가요. 증가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은 임대료는 두 가지가 발생해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 두 개. 어떻게 해요? 정부가 정해놓은 임대료 30만 원하고 실제 임대료는 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실제 임대료가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실제 임대료는 60만 원 되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이중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중 임대료가 발생한다. 하고 다섯 번째는 애울라고 달라들면 힘들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기존의 임차인들은 자, 지금 제가 박영감 집에 살아요. 근데 박영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료는 이미 60만 원 올라갔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임차인의 이동이 원활해지겠습니까? 임차인의 이동이 제약하겠어. 제약. 임차인의 이동을 제약시켜. 임차인 주거 이동을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주거 이동을 감소시켜서 임차인 아들은 5학년, 임대인 아들은 3학년, 5학년이 3학년한테 맞고 왔어도 참아라. 갈 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저씨한테 전화하죠. 올 때 피자라도 한번 사오세요. 아저씨 술 드시고 피자 사와서 애라 먹어라. 이렇게 준 거지. 그게 집 없는 서름입니다. 지금 됩니까? 그렇지? 자, 그럼 정리하고 싶으실게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고 임대료를 정한 것이다. 그러면 최고 임대료를 정해놓고 이 최고 임대료를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초과하지 말아라 소리지.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초과 수요의 크기는 탄력적일수록 수요 공급이 탄력성을 크고 장기적으로 커진다. 맞나요? 단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지리적화되고 타용도 전환하고 신규 공급을 감소시켜서 임대주택 난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질의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30만 원밖에 못 받으러가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지리적화되는 거예요.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두 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감소시키고 좋은 게 있나요? 여기 단기 빼고 장기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임대료 규제가 또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산 문제가. 여기 초과 수요를 계산하라고 나와. 한 2번 나왔어. 2번. 이 계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계산 문제 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 정도가 거의 안배가 있었어요. 약간 몇 개만 추가하면 되고 몇 개만. 이 정도 하면 기본 논리는 끝났습니다. 심학습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정도네요.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